네, 오늘 저는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한 7가지 해석 방식의 적절성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좀 발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한 그 해석을 좀 다양하게 뭐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좀 보면서 어, 뭐 어,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이런 내용을 또 이제 살펴보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제가 대신해서 그냥 다른 분들 대신해서 좀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춘호 박사님께서 저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창조론 오픈 포럼의 공동 대표로 있고 또 서울 기독교 세계관 연구원이라는 이제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대표로 여러 학자들하고 같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주로 이제 요 자료들입니다. 제일 메인이 되는 것은 여기 창세기 1장에 대한 7가지 해석 방식이라고 해서 부흥과 개혁사에서 이제 최근에 번역해서 나온 책입니다. 소연수 교수님께서 최근에 번역을 열심히 여러 권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권, 창세기 1장에 대한 7가지 해석 방식이라는 이제 요 책이 제목이 끌려가지고 제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드리면서 뭐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 이 책의 내용을 주로 다룰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한 뭐 해석은 기존의 여러 학자들이 관점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지가 몇 년 됐지만 여기 창조 기사 논쟁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리차드 에이버백이나 토드 빌, 존 콜린스, 트램퍼, 롱맨, 존 월튼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5명의 주연 학자들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참조하면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간략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신학적인 그 입장에서 볼 때 저하고 이제 입장이 유사한 그 여기 버네스 포이트레스 교수님의 요 책, 네, 그리고 또 그 존 레녹스의 요 책, 그리고 코르넬리우스 반담이라는 분의 책, 이런 책들도 이제 제가 쭉 참고를 했는데요. 뭐 내용을 자세히 넣지는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요약할 때 이분들의 입장을 같이 설명하는 이제 그런 순서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에 대한 7가지 해석 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겠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지금 이제 오늘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좀 너무 무리하고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겠다. 이런 판단이 되는 것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소연수 교수님이 번역한 이 책, 그레그 데이비드슨과 케네스 터너라는 이제 두 분이 창세기 1장 이렇게 예, 다층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썼어요. 한 분은 신학자고 한 분은 그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좀 보완적으로 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창세기 1장에 대해서 7가지 해석하는 그 방법, 그거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7가지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문학적인 해석 방법,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그 이제 그 책의 저자들의 그 어떤 워딩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 책의 저자들은 첫 번째 해석 방식을 이제 1층이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첫 번째 그 해석 방식은 노래다. 노래. 노래로 보는 게 그 적절한 해석 방식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노래로 보는 어떤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노래라는 거는 가락이 있고 거기 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듬이 있고 가사가 붙어 있는데 노래 가사는 보면 어, 많은 경우에 시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짧은 그 글자 길이의 어떤 질서 또 그 단어들의 배열 이런 걸 통해서 그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에, 첫 번째 관점, 창세기 1장을 보는 첫 번째 관점은 이게 그냥 산문, 내러티브가 아니고 시 같은 거다. 시귀 같은 거 또는 노래의 가사 같은 거다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2절에 보면 이제 그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라는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그 표현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성경 그 부분이 토후와 보후 이렇게 이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후라는 이 단어하고 보후라는 이 단어, 토후 형체가 없는 그리고 보후 공허하다라는 의미의 이 두 단어가 이게 대조가 되면서 두 개가 같이 쓰이면서 뭔가 서로 다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후라는 단어는 형체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목적이나 기능, 질서 또는 의미가 없는 것. 그러니까 보후라는 단어, 공허하다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빠져 있는. 이렇게 약간 의미가 다른 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또 보완적으로 두 개가 쓰이면서 그 2절, 3절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1장의 그 부분들을 두 가지 길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평행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을 문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후, 형체가 없다라는 거에 해당하는 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영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 토후, 형체가 없는 곳에 형체를 만들어 넣는 그런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보후에 해당하는, 공허한 거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이제 채우는 일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첫째 날에 해당하는 영역에 넷째 날에 그 영역에 이제 해당하는 걸 채웠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해당하는 영역에 뭔가를 채웠고, 셋째 날에는,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해당하는 영역에다가 무엇인가를 채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지가 완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문학적으로 해석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틀 이론, 프레임워크 관점에 해당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보통 않죠. 그래서 그 24시간 하루 이렇게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 기간이 좀 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유연성 있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학적인 해석, 이렇게 그 창세기 1장의 그 문장들의 그 단어들과 그 배치와 구조를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시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학자들 간에 지금 뭐 창세기 1장의 이 창세기 1장의 장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입장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다양하진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내러티브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면서도 그, 이 창세기 1장이 창세기 2장, 3장, 4장, 5장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냥 뭐 족보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굉장히 절제되고 딱 짜여진 어떤 시 같은데 학자들이 선뜻 이거는 시다 이렇게 단정은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1장과 같은 이게 만약에 시라고 하면 그런 시의 형태가 구약 성경에 다른 데도 나타나면 이거 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 이쭉 들어있는 명확히 시라고 규정된 것들하고 구조가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시의 성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라고 딱 그냥 규정을 하는 학자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라고 딱 분류하진 않고 이거 뭐 고양된 exalted narrative다. 그게 시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이 구약학자들은 이제 그걸 과감하게 시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시적인 양식, 시적인 뭐 형성, 산문과 시의 혼합 뭐 이런 중간적인 용어를 기술을 합니다. 네. 그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게 내러티브 일반 내러티브의 이제 내러티브라는 장르에 넓게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내러티브가 아니고 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 시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그 노래 가사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앙리 블로어 같은 경우에는 산문인가 아니면 시냐 이 선택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샌드라 리히터라는 학자는 예, 당신이 창세기 1장을 읽었다면 당신은 그 장이 쉽게 시로 심지어 노래로 기술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은 창세기 1장 이거를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내려가죠? 음. 네. 시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위와 의미에 대한 노래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팀켈러 목사님 좀 독특한 성격입니다. 그 팀켈러 목사님은 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교제와 역사 이런 거를 마치 춤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뭐 이제 문학적인 해석이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 창세기 1장의 좀 독특한 성격을 감안할 때 시라고 단정은 지금 아무도 안 했지만 시적이다, 뭐 노래다 이렇게 보면 별로 무리가 없는 해석이 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뭐 시적이고 노래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면 이제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당신은 창세기 1장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나와요. 그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그게 어리석은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사성이라는 거는 그 이제 산문, 내러티브에도 역사성이 들어갈 수가 있고 시에도 역사성이 들어갈 수 있고 뭐 어디 무슨 이런 그 우리 장 글의 장르가 많잖아요. 뭐 매뉴얼에도 역사성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대뜸 그냥 어 역사성 부인하냐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노래라고 하면 이거 그냥 신화 아니냐, 역사적 사실로 간주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출애굽기, 모세오경, 구약성경 자체에서도 모세의 노래나 드보라의 노래 이런 것들은 그 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그냥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라고 해도 역사성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창세기 1장은 역사와 그 시의 결합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문학적 해석이라는 요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창세기 1장이 그 노래들 중에서 firstborn이다. 노래들 중에서 firstborn이다. 어, 그 역사, 세상의 역사에 나타난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창세기 1장이 첫 번째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뭐 이 해석은 굉장히 정당한 타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학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그 노래로 보는 거에 대해서도 뭐 이제 문제는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예상되는 반론을 이렇게 두 가지 또 뽑아 놨는데요. 자세히 조사해 보면 창세기 1장의 평행 구조는 그거는 그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니다. 대충 보면 뭔가 이렇게 평행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공계 사람들의 생각하고 이쪽에 인문계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평행 구조를 조사하고 저 뭐죠? 그 문학적인 구조를 조사하는 거 보면 전혀 이공계하고는 또 다릅니다. 대충 대략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거 하는데 엄밀히 따져 들어가 보면 무슨 이제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 엄격하게 따져서 이 평행 구조나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문학적인 분석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여서 예, 충분히 이제 디펜스가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반론으로 창세기 1장의 시적인 이해는 성경을 과학과 조화시키려는 시도에 따라서 추진된다. 예. 항상 이게 있죠.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작고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융통성을 거기다 부여해 놓으면 바로 그게 과학과 조화시키면서 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진화론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그런 의도와 이제 관련된다. 이게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재밌는 거는 이제 근대 과학이 발전하기 훨씬 전인 3세기의 오리겐이나 5세기의 어거스틴도 창조의 날들을 이렇게 비유적인 성격으로 이야기를 했다. 네, 그래서 뭐, 그때도 물론 우리 지금 과학하고는 수준이 너무 다르겠지만 그때도 뭐 이런 일반 인문학하고는 조금 다른 과학, 실제적인 걸 다루는 게 있긴 했을 텐데 그러나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도 어, 시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이제 최근에 있는 이런 성경을 과학과 조화시키는 이런 시도하고는 어, 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러면서 네, 어거스틴이 이제 뭐 이거 이제 얼마나 이제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세기에 어거스틴이 창조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같은 순간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순간에. 그리고 그 창조를 실제로는 한 순간에 그냥 모든 걸 만드셨는데 그걸 만들어진 창조물들을 설명할 때 사람의 근로 주관에 맞춰서 비유적으로 6일 동안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표현된 것이라고 어거스틴이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 뭐 지금 오늘날의 저기로 보면 그 프레임워크 유비적인 관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 주장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시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해서 과학과 조화시키려고 뭐 억지로 한 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해석 방법은 문학적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타당한 우리가 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해석 방법,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이제 유비입니다. 2층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유비적인 해석. 이 유비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관계적이고 인지적인 능력이 있는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유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비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그 창조의 날들이 사람의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신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은 사람의 날하고 꼭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하신 그거를 사람이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나를 구분하면서 창조 활동을 하셨구나.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창세기 1장이 그 이제 쓰여졌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날들을 이해하도록 사람들이 일하는 근로 한 주의 그 근로 주간을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유비적인 해석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1장의 그 의도는 그 첫째 날 뭘 했고 둘째 날 뭘 했고 이걸 따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나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니까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어떤 일을 가치 있게 여기셨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긴 것을 사람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셨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네. 창세기 1장에 보면 실제로 그 한 주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의 기준으로 요즘 우리가 익숙한 걸로 보면 위클리 그 업무 보고서잖아요. 주간 업무 보고.
잖아요. 첫째 날 뭐 했고, 둘째 날 뭐 했고. 근데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루하루 한 일이 엄청 큰 일인데 그 일을 하는데 엄청 힘들었다. 이렇게 묘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금방 쉽게 된 것 같고 매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매번 평가하는 거 보면 이 일의 가치라는 게 이 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하면 좋고 즐겁고 이제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만드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청지기의 역할을 위임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또 그 창조의 결과물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 일을 하시면서 창의성이 발휘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창세기 1장에 기록됐다라는 게 이제 유비적인 해석의 관점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은 뭐 아름답고 그리고 그 적절하게 일을 하고 나서 매일매일 저녁 시간이 돼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그 7일 구주에 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는 작은 안식을 취하고 그래서 밤을 이제 미니 안식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6번 반복되고 일곱째 날에는 완전히 풀로 안식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를 어,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유비적 해석입니다. 네. 이 이제 유비적인 해석은 뭐 네덜란드의 그 중요한 이제 개혁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헤르만 바빙크 같은 분도 이런 관점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비적 해석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뭐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보면 유비적 견해는 순환 논법의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날들은 사람의 근로주간을 따라 만든 것이다. 사람의 날들은 하나님의 날들을 따라 만든 것이다. 사실 이게 유비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다른 것이 있는데 비슷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비슷한 점을 따라서 이렇게 유추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순환문법 아니고 이거는 양방향 유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또 다른 반론으로 이제 이렇게 유비적인 해석에 들어가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순서가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순서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지금 1층에서 문학적인 해석할 때 그때는 순서대로 따져가지고 어 저기 이 지금 여기서는 앞에 1층에서 다룰 때하고 2층에서 다룰 지금 여기서 유비적인 해석에서 하고 이 창조의 날들이 하나는 순차적이고 하나는 순차적인 게 꼭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거는 같은 거 가지고 서로 다른 말 하니까 이제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해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이제 유비적인 이제 유비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였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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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이제 순서대로 되고 하나는 제가 이제 살짝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나 해석 방법이 달라서 두 개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해석 방식도 창세기 1장을 보는 이렇게 조금 다른 각도의 참신한 해석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석 방식도 역사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석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해석 방식은 논쟁적인 해석 이제 방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이제 관점인데요. 음,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 뭐 그 창세기 1장에 거기 한
같은 수십 개의 그 문장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같은 문장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 관점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다른 신들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 그 다른 신들과 이런 점이 다르다라는 그런 논쟁을 벌이는 논쟁의 포인트를 제시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해석 방식은 이제 근래에 한 최근 한 100년, 200년 동안 이제 최근이죠. 그 전에 중세 시대 때는 이제 뭐 이런 게 거의 잘 안 됐었으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 말고 이집트나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쪽에 그 옛날 유물들이나 그 유적들, 책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옛날 문서들이 이렇게 발굴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 근동 학자들이 주로 했던 게 뭐냐 하면 성경 기록하고 그 고대 근동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지역의 다른 곳에서 발견한 그 문서들하고 대조해 보면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가지고 물론 다른 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비교하는 연구들을 고대 근동 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은 성경이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문서들 그런 이제 신화나 이런 문서들과 같은 레벨로 이제 그 간주를 하면서 이게 다른 데서 온 그 글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성경이 그래도 우선이 되고 다른 데들도 영향을 받았겠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관점은 그런 문서들하고 이 하나님을 다루는 이 창세기 이제 성경의 문서, 모세오경의 그 문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모세오경 중에 특히 창세기가 기록될 때 창세기가 다루는 그 대상 기간은 아주 옛날이지만 창세기가 쓰여진 거는 출애굽 이후에 모세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그때는 이미 그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있었고 그 나라들에도 문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서들 다른 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신하들하고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그 창세기를 집필할 때 다른 신들의 어떤 그런 점들을 뭔가 차이를 정확히 표현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논쟁을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에, 썼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다른 이방 신들하고의 큰 차이들이 이런 거 있죠. 일신교냐 다신교냐. 또 신이 일관성이 있냐 아니면 변덕스러우냐. 또는 세상의 다른 만물들하고 초월적인 존재냐.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인데 그 주변의 다른 신들은 다 세상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주는 의도가 담겨져서 창세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해석해야 된다. 여러 주변 국가들에도 기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많이 빠져서 연구했던 게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시고요. 이집트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간단히 그거 이제 이렇게 비교한 걸 좀 보면요.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근동 지역의 기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네, 그 각각 다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뭔가를 만든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집트의 신화 보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고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에 광채를 만들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여섯째 날에 육상 동물 그리고 어, 신의 숨결 또는 눈물에서 신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일곱째 날에 휴식하고 그래서 그냥 이 그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창세기 1장하고 이렇게 상당히 이제 흡사하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일리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본 고대 근동 학자들은 에, 그 뭐랄까요? 이제 이런 거를 본 사람들은 네, 이제 신앙을 그냥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게 어, 이집트의 옛날 문서에 창세기 1장이랑 비슷한 내용이 있네. 그러니 그냥 창세기도 그 중에 그냥 그런 신화들 중에 하나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었는데 이런 문서들을 처음 알게 되면 그런 게 확 생깁니다. 창세기만 알고 있다가 메소포타미아 에누마 엘리시를 딱 알게 되면 내가 속았네. 그동안 성경에만 세뇌돼 있었네. 이런 생각 갖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창세기의 독특성이 더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다른 이제 이방 나라들의 지역의 그 기원 신화에 대한 거하고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창세기 1장에는 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 자체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제 지역의 그 신화에는 그 신들의 배경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창세기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신화들은 다 그 신들 자체도 이미 존재하는 어떤 세계의 일부로부터 시작돼서 그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가 아닌 그 한 분 하나님. 다른 이야기들은 여러 신들 생성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네, 해와 달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다른 신화에 가면 해와 달이 전부 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 창세기 창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 근데 다른 신화들은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1장 2절에 보면 원시 최초의 그 혼돈이 있는데 그걸 창세기는 의인화하지 않고 그냥 두는데 다른 신화들은 가면 그 혼돈 상태 자체에다가 어떤 신이나 괴물의 캐릭터를 부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 성경에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가 확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이 드러나고 이러는데요. 다른 이야기들에 가면 신과 인간 간에, 신과 동물 간에, 인간과 동물 간에 차별이 없어가지고 차이가 없어서 그냥 잡종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만 사람의 가치를 예외적인 그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다른 신화들은 사람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쟁, 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과 이렇게 다르다. 이집트의 신과 이게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창세기 1장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논쟁적인 성격을 감안하고 이방 신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그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창세기 1장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해석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3층, 세 번째 해석 방식까지 보면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반론이 있다고 해요. 창세기 1장이 다른 모든 이야기보다 먼저 나왔다면 어떻게 논쟁이 될 수 있는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죠. 창세기 1장이 제일 먼저 쓰이고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 가지고 그 비슷한 형태로 자기의 신화를 이렇게 만들어 쓸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 구도인데 어, 창세기 1장이 제일 먼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른 신화들을 보고서 뭔가를 해야지 이게 논쟁적인 게 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이 제일 먼저 나왔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 이 창세기가 출애굽 직후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모세 시대 때 기록은 됐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출애굽 그 모세 시대에 그냥 이게 알려지고 모세가 어떻게 계시록을 알아내고 그 전에는 이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 전승돼서 왔을 거거든요. 그 전승돼서 오면서 외부의 이방 신들의 신화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형태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승되어 오면서 이미 논쟁적인 그런 요소들이 가미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세가 그런 전승되어 오던 것들을 다 취합하고 정리해서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문서로 딱 기록되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그 논쟁이 이제 반영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해석 방법을 좀 보았고요. 네 번째, 이제 사층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네 번째 해석은 언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언약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종주, 봉신조약, 옛날에 히타이트 조약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언약을 맺는 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역사 속에서 종주, 그 왕과 그 신하, 봉신 간의 조약을 맺는 이제 패턴, 그 조약 패턴을 이렇게 이제 좀 가르쳐 주고 이렇게 사람들 간에도 언약을 맺는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조약을 이제 맺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요 이제 사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 종주와 봉신 그 조약을 맺을 때 호칭, 신분, 어느 나라의 무슨 황제 누구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역사적 도입부 그 이 종주가 왕이 어떤 업적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조약을 맺으려 하는 이 봉신하고 신하하고 신하를 위해서 왕이 무슨 일을 해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역사도 기록하고 그걸 찬미하는 그런 내용도 넣고 나서 조건이죠. 조건을 기록합니다. 어떤 조건을 이제 지키면 뭘 해주겠다라는 그런 거.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 조약을 쓴 그 문헌을 신하, 봉신의 신전에 보관하고 그걸 규칙적으로 읽어서 그 조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또 증인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지켰을 때, 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이제 페널티를 물리고 잘 지켰을 때는 어떤 보상을 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조약을 맺는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1장도 언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보면 창세기 1장에 언약의 요소가 있는데 종주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이미 여기 이제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또 거기에 조약을 맺을 때 조건에 해당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맺지 말라. 이 창세기 2장에 있지만은 거기까지 좀 포함시키면 이게 이제 조건이다. 그리고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공중의 새와 이런 모든 이제 짐승들을 다 다스리라 하는 거, 그게 명령이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양식과 다른 피조물을 통치하는 일을 계속하게 해주고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면 사망이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종주가 봉신들에게 토지를 이렇게 이제 나눠주거든요. 토지를 무상으로 불화해 주는데 그 토지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역할은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대리인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창세기 1장을 언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창조 언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이제 상당히 타당한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창세기 1장에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자연과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접근을 합니다. 이 자연과 맺은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데에 안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지금 여기서 자연과 맺은 언약이 있다고 합니다. 어, 예레미야서 그 뒷부 33장 25절에 보면 주야와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앞에서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요거 같이 또 한번 얘기하는데요. 밤낮과 맺은 언약.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밤낮과 맺은 언약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게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언약의 그 경고성, 경고함이 어느 정도냐? 이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깨트려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윗 언약도 깨트려서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이제 은혜 언약의 큰 흐름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부가적인 언약으로 레위인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했을 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엄청 진노했을 때 그래서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을 때 그때 어, 비느하스가 이방 여인하고 같이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이렇게 격분해가지고 그 시므리라는 남자하고 이방 여인인 고스비 두 사람을 이제 죽입니다.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고 연병을 이제 그치게 하고 그때 이제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다윗 언약 그리고 레위 언약. 만약에 낮과 밤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으면 다윗 언약과 이 레위 언약도 깨뜨릴 수 있는 거다. 그 정도로 낮과 밤에 대한 언약도 깨어질 수 없는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이 자연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이제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창조 언약, 이런데 여기에 자연과 맺은 언약의 요소도 들어있다. 그러면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반론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창세기 1장에 그 흔히 이제 언약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베리트라는 단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언약이냐? 근데 다윗 언약에도 베리트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7절에 가면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느니라. 이렇게 아담에게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트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언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반론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물의 죽음이 자연과의 깨어지지 않은 언약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그 아담 이전에도 동물의 육식, 이 동물이 육식한다는 얘기는 이제 동물 중에 죽음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동물의 죽음이 그때 자연스러운 질서였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까지 보면 상당히 이제 건전한 해석들이고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점 해석은 이건 성전적인 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창세기 1장을 성전의 기능을 부여하는 성전의 기능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이건 굉장히 독특한데 존 왈턴이라는 학자가 이걸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런 물질, 사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기능을 만드는 것, 성전의 기능과 질서를 이렇게 부여하고 만드는 데 있는 것이지 물체를 창조하는 것, 그거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이게 좀 이제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그냥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는 뭐 그냥 땅이 생기고 물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해와 달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이런 건데 그걸 보고서 어, 보이는 건 그거지만 그게 아니고 성전의 기능이 생기도록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시각에 한번 그 관점에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 또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집을 짓고 천지를 창조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이제 잠언에 가면 잠언 3장 19절 20절에 가면 또 천지를 창조하는데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지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 저기 뭐냐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의 구조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가지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그 성막의 문은 동향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성전의 문은 에스겔 환상에 보면 거기도 동향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문이 동향으로, 동향으로 이제 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서 에덴 동산이 문의 방향이 동향인 거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성전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의 그 문을 누가 지킵니까? 천사들 중에 그룹이 지킵니다. 그런다고 하니까 이 그룹이라는 거는 성전이 생겼을 때 그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지키는 존재인데 에덴 동산 지키는 것도 그룹이 하고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지키는 것도 그룹이 하는 거 보면 에덴 동산도 그 지성소가 들어있는 성전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또 그 역할이 있으니까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에 그 유대인들이 뒀던 7가지를 가진 그 등잔 때 메노라 그거 아니냐. 생명나무를 모방한 것 아니냐. 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언약궤 여기에서 언약궤에 율법을 넣어 놓잖아요. 그 율법이라는 게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전에 보면 등잔대도 있고 언약궤도 있는데 그리고 율법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으니까 성전이랑 에덴 동산이 같은 기능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유사성을 찾아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존 왈튼이라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분은 이제 이것만 주장합니다. 다른 거하고는 확연히 다른 관점이어가지고 어, 그 창세기 1장을 조금 문자적으로 완전 작고에 따라서 아니더라도 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를 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 성전 관점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네. 그 이제 이렇게 5번째 해석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책의 저자들이 6번째 관점과 7번째 해석 방식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찾아보기 힘든 관점을 아주 이제 이유 주장을 하는 아주 그 특정한 사람한테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저기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적 절기 예표론적 해석. 6번째 이 해석 관점은 창세기 1장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농사 짓고 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참조해야 되는 절기 달력 이야기다. 그걸 이렇게 뭔가 만드는 이런 표현으로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한 주간의 그 절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거 참조하도록 그 절기를 쉽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간적 절기를 예표론적으로 창세기에 이제 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이제 보니까 이건 너무 무리하고 너무 복잡하고 따라가기 어려운 거여서 이렇게까지 가는 건 너무 무리하다 생각이 돼서 실제로 이제 이해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이런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를 예표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창세기 1장 저기 쓴 거다. 이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해석 방식은 요거는 이제 여섯 번째 것보다는 조금 나은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리적인 가나안 예표론적 해석. 창세기 1장에 그 이제 딱 설명하는 것이 어, 나중에 이제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걸 예표론적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에덴 동산이 좋은 땅인데 예, 그 땅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 에덴 동산 바깥의 땅도 점점 더 이렇게 개척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예표론적으로 이 에덴 동산을 먼저 설명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어,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거의 보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이 책을 정리한 사람들이 해석 방법을 좀 늘리고자 해서 추가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창세기 1장에 대한 일곱 가지 해석 방식, 그 그레그하고 그 두 사람이 쓴 이제 그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 1층이라고 한 첫 번째 방법은 문학적인 해석, 두 번째 유비적인 해석, 세 번째는 논쟁적인 해석, 네 번째는 언약적인 해석, 다섯 번째는 이제 성전적인 해석, 6층, 여섯 번째는 시간적 절기 예표론적인 해석, 7층, 이제 일곱 번째는 지리적인 가나안 예표론적 해석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재미있는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뭔가를 해석하는 그 이론 또는 프레임은 단순하고 명료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고 이러면 사실 이제 학문적으로 뭐 하는데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문학적인 노래, 유비, 논쟁, 언약, 성전으로 보는 요 관점까지는 이론들이 그래도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성이나 명료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저자들이 여섯 번째 시간적 절기 예표론적인 해석 그리고 지리적인 가나안 예표론적인 해석을 한 거는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이론이 가져야 되는 그런 단순성과 명료성이 너무 부족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하로 이렇게 평가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해석들이 이제 창세기 역사성을 인정하느냐 이 부분을 보면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이제 역사성을 인정하는데 존 월튼의 성전적인 해석 여기는 역사성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뭐 해당 사항도 없고 관심도 없지요. 네. 그리고 어, 뒤에 시간적 절기 예표론적 해석도 마찬가지고 이 지리적인 요 해석은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을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 중에 우리가 제가 가진 이제 신학생 입장은 조금 보수적이니까요. 이 중에서 이제 적절한 거는 이제 역사성을 인정하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적절하고 다른 것들은 그냥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고 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요거를 이제 요 한 페이지만 어, 간략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조 기사 논쟁이라는 그두 번째 책에 들어있는 그 학자들과 그 책에는 이제 리처드 에이버백 그리고 토드 빌, 존 콜린스, 트램퍼 롱맨 그리고 존 월튼 이렇게 다섯 사람의 그 기고문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각각의 책으로 제가 보여드린 거기 보면 번 에스 포이트레스 교수 그리고 코르넬리스 반담 그리고 존 씨 레녹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책들 중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8명이 어떤 입장인지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리차드 에이버백이라는 사람은 이게 프레임워크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장르를 그냥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아예 2, 3, 4, 5, 6장처럼 내러티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내러티브인데 성격이 시적인 성격이 있어서 익졸티드 내러티브다 고양된 내러티브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존 콜린스도 그렇고 트럼프 롱맨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창조의 날에 대해서는 뭐 이 프레임워크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문자들은 6일이긴 한데 24시간 하루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해.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절을 그게 실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행위를 첫째 날에 제일 앞에 그걸 한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학자들 중에는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의 제목으로 그냥 붙여놓은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 전에 육식 동물이 있었냐, 동물의 죽음이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 인물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 인물이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지금 제가 다룬 8사람은 다 저기 하는데 역사적 인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이제 트램퍼 롱맨하고 존 월튼, 이 성전 관점을 저기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트램퍼 롱맨이라는 이분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육식 동물이 있었냐? 아담 전에 동물이 죽을 수 있었냐? 또는 동물의 죽음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 그 아담 전에는 죽음이 없었다라는 사람 토드 빌 또 네, 코르넬리스 반담 이런 분들은 없었다라고 하고 아담 전에 동물의 죽음의 가능성이 예, 이렇게 열어둔 사람들 리처드 에이버백 네. 또 어, 저기 버네스 포이트레스 그 존 씨 레녹스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죽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창조의 날이 24시간 그 하루하루가 맞느냐 아니냐 이런 거인데요. 네. 제일 아래쪽에 이제 이존 씨 레녹스 같은 경우에는 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코르넬리스 반담은 문자적인 24시간이다. 너 문자적인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존 콜린스 같은 경우에는 유비 관점이어가지고 하나님의 6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트램프 롱맨 이런 분들 또 존 월트는 비문자적인 상징적인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 보면 리차드 에이버백은 프레임워크 관점, 그 토드 빌은 문자주의적인 젊은 지구 창조론의 관점, 존 콜린스도 이제 프레임워크 관점, 트럼프 롱맨도 프레임워크 관점, 존 월트는 성전 관점입니다. 그리고 버네스 포이스트레스는 이제 보수적인 문자주의적인 그런 관점이고 코르넬리스 반담도 문자주의고 레녹스는 이제 날시대 관점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 정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전에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7가지 해석 방식 이렇게 이야기한 것 중에 제가 보기에 이제 제가 가진 신학적 입장에서는 이제 성전 관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게 뭐 독특하긴 하지만 1, 2, 3, 4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학자들 중에서는 어, 그 8명 중에서는 이렇게 트램퍼 롱맨하고 존 월튼 요 두 사람의 입장은 조금 이제 거리를 이제 제 기준으로는 좀 둬야 되겠고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는 뭐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
다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내용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그 방법들과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한 내용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